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월요일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 어떻게 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됐었고, 근데 이게 일요일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어떻게 났어요, 인사가? 그러니까 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한 걸로 네.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그런 곳이고요. 네. 특히 뭐 서울 남부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뭐 어떻게 뭐 이청이라고 불리면서 국회를 관할한 핵심 검찰청이라서 눈길이 끄는 곳인데 네. 여기에 심재철 국장이 지검장으로 갔고요. 네. 또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이 신국장과 교대해서 검찰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대검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 또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차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돌이켜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사장급 32명을 교체했었거든요. 네네. 이번 인사는 4명으로 좀 비교해보면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도 좀 눈에 좀 보입니다. 네. 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 2차례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또 사진도 나왔어요. 네. 네. 그 소파에서 이제 마주보고 앉는 장면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 그래서 인사가 난 것이냐, 아니면 추미애 장관처럼 스타일로 인사가 날 것이냐라는 예측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떤 인사였다고 보세요? 우선 왜 검찰 인사를 장관이 하는데 왜 검찰총장이 뭐 문제제기를 하느냐,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는 이제 장관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어떤 준사법기관으로 중립성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검찰청법 34조에 이 검사라는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제청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이 제청하기 이전에 검찰총장과 사전에 논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 인사를 두고서 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법적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와서 그러면 예전과 뭔가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때는 거의 뭐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번의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법무부가 사진도 공개를 했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거의 뭐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인사안도 어제 윤 총장은 어제 이게 1시 반에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윤 총장이 알게 된 게 1시 28분쯤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다. 네. 그 인사 발표 직전에서야 이제 내용을 알았었다는 이야기고, 특히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조직 통솔이 안 된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거기에 있는 거의 뭐 차장검사, 1차장 검사 같은 경우도 사퇴하십시오.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직 통솔이 되지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너무 뭉갠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제 유임이 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말만 논의한다고 그랬지 실적으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네. 더군다나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인사에서는 추미애 장관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네. 게 이제 대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했다는 반응,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패싱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네. 윤 총장을 만나서 구두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렸다. 예.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총장 입장에서는 뭐 이성윤 지검장 등등해서 교체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뭐 검찰 인사라는 게 윤 총장 마음에 드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 검찰정법 말씀하셨지만 박범계 장관이 보는 건 그래요. 이게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보겠지만 협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라는 게 협의나 합의가 아닌 그렇습니다. 들어볼 수 의견을 있을 들어보는 것이다. 거다. 그거 얘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뭐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부분들, 네. 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같은 경우 유임을 했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여러 가지 뭐 중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다 유임을 시킨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윤 총장의 의견을 꼭 다 무시했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네. 지금이 2월이고 2월 인사가 이번에 소폭으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가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7월이 되는데 7월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네. 박범계 현 장관이 그때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7월 인사는. 그러니까 이번 인사 구도를 보면 박범계 장관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인사 구도를 가져갈 것인가의 좀 단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냐면 아마 7월 달에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총장부터 바뀌기입니다. 네. 아마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원래 검찰총장은 고검장급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예외로 검사장, 지검장급에서 했습니다. 예. 이제 그게 파격적이었죠. 그때는 여론들도 꽤 많이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예. 중앙지검을 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수사 성과가 있었고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그동안 격식은 파괴를 했지만 그래도 뭐 납득이 되는 인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이제 같은 사법연수원 같은 동기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이제 견해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러면 지금 남부지검 이야기하셨는데 예전에는 동남 이렇게 나갔어요. 동부가 먼저였나요? 동부가 먼저였어요. 예. 근데 지금 남부가 중요하게 된 게 여기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금융가가 있기 때문에 예. 중요 수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남부가 사실 넘버 2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성윤 검찰총장, 심재철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구도로 갈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지금 다 한 분은 지금 다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심재철 국장은 서울고검에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또 여기도 이제 지금 고발돼 있고 글쎄요 지금 장차관도 다 이렇게 수사를 받고 계신데 또 이렇게 또 이번에 핵심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제 7월달 되면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오히려 거기보다는 이제 부장급들 인사입니다. 곧 있을. 왜냐하면 중요 수사를 했던 지난번 또 윤 총장 문제 때 입장 발표를 그때 했었고 또 안 했던 부장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부장검사들 인사에서 상당히 이제 권력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비춰봤을 때 검찰 인사만큼 이렇게 뉴스의 거리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수사권, 기소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정부나 여당에서 볼 때 그동안 검찰 개혁에 좀 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뭐 사실상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윤석열 총장 체제로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인권의 검찰 그리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검찰 그걸 좀 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될 때는 사실 특수통이 다 영전했죠. 그런 가운데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다음에 조금 형사부, 그 공판부 쪽으로 가는 방향 좀 보였고 그대로 가기 위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다면 특수부가 중심이었던 검찰이 인권과 또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에서는 인사권과 감찰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사법부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뭐 사퇴하라고도 하고 탄핵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그 임성근
판사의 녹취 행위를 또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쪽은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직 변협 회장들 8명이 성명을 냈어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었고 지금 판사들 내부도 지금 뭐 굉장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일단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보냈다는 거. 사표 받은 적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허위 공문 보냈다는 문제와 함께 또 정치권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즉 사법 독립을 지켜야 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거래하고 등등 했다는 이유로 지금 적폐청산해서 100여 명에 달하는 판사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건과 지금 이 김영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살펴봐서 이 탄핵을 이 사표를 해줄지 말지 해야 된다라는 것과 결국 같은 구조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가 살겠는가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7개월 된 지금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면 또 새로운 임기 6년에 또 대법원장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3년 7개월 했는 거 보고 그냥 그만두는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예. 괜히 뭐 피하려다가 뭐 당한다고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녹취록 문제를 자꾸 이제 거론하는데 물론 뭐 녹취록 한 거에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 당사자가 공개를 한 거에 불법은 아니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문제는 헌재가 이제 2월 28일 날 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각하할 것인가? 만약 각하할 경우에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같이 탄핵되어 소추안이 이제 기각돼 버리면 그때 그 정책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전에 보면은 사법부만큼은 그래도 좀 많은 좀 신뢰감이 갖고 뭐 그나마 최후의 보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네. 그럼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뭐 불거지고 나오게 된다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반헌법적 행위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당시에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건 임 판사의 탄핵 회피 꼼수를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여기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추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물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만약에 사표 수리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언론개혁 입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박정호 기자. 네. 이 민주당이 하겠다는 언론개혁 입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어요? 네, 민주당 내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 언론 상생 TF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인터넷상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걸 포함해서 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네. 최고위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 뭐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본 경우에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열람 차단 조치, 그러니까 블라인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언론 기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 외에도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1인 미디어까지도 지금 포괄을 해서 이 법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언론은 빠지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1인 미디어만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제 하자는 것이고 또 별도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공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대한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있고 또 법무부가 내는 법안에 상법에 딱 보면 거기에 언론사가 포함되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다양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뭐 민주당이 공짜 추진할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등등의 법 자체가 과연 이제 지금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네. 자유를 제어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만큼 이 어떤 표현의 자유 공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가짜 뉴스, 허위 뉴스, 이런 왜곡된 뉴스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의 문제예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내 계좌를 검찰이 살펴봤다.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다음에 1년 딱 지났는데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러면 가짜 뉴스냐?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예. 바로 이런 문제 하나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법으로 따지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나는 내가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돼야 되냐? 재판이 돼야 되냐? 그러면 1인 미디어 가진 사람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많은 변호사 비용 등등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이 공무원이라는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단하게끔 만들 것인지 네. 아니면 이런 법으로 할 경우에 1인 미디어가 엄청나게 위축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겁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상당히 많이 향상되곤 있지만 언론 신뢰도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이거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좀 걱정도 좀 들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 언론 자유라는 거 부분들이 또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이라는 것은 데스킹 뭐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네. 몇 단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변화된 미디어의 상황에 따라서 SNS나 유튜브 같은데 네.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보가 문제라는 거예요. 윤영차 의원, 윤영차 의원들 포함해서 민주당의 TF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오히려 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방송 뉴스보다 요즘에 영향력들이 더 그럼요. 세졌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보시고 잘 보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매몰되거나 거기서 만약에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네. 뭐 지난번 광주 5.18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된다면 허위 조작 정보가 되게 된다면 이 해악은 정말 크거든요. 예. 이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가짜 뉴스에 어떻게 잣대를 세워서 그걸 재단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지만 뭐 첫 번째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나갈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SNS니까 유튜브니까 괜찮아. 뭐 이거는 사람들 클릭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발의 단계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걸 2월을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 그러면 정말 처리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성과로 3월 달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지층들한테 저 이런 거 이뤄냈습니다. 라는 성과로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 저는 뭐 제가 언론이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법안을 다 추진한 분들이 다 언론인들이에요. 뭐 동아일보 출신들, 뭐 다 이제 MBC 출신들, 언론인들이 지금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네요. 예.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저도 뭐 이거 소송도 많이 당해보고 또 저도 뭐 직접적으로 이제 해보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의혹을 보도를 할 때 지금은 사실은 검찰에 공소장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재판 가야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권력 감시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정말 솔직히 이제 앞으로 언론계에서 권력 감시를 하려면 정말 자기 재산 다 걸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문제는 이제 물론 지금은 뭐 1인 미디어라고 하지만 저는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굉장한 위축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혹이란 게 처음에 작은 단서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보면 옛날에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올려 나왔습니까? 그 검사의 말 한마디 뭐 서울대생 뭐 하나 어떻게 됐다 그러대
이거 가지고 추적을 해서 결국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초기부터 그냥 안 누를 경우에 뭐 이게 가짜 뉴스다 할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어떤 그 공론의 위축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징벌적 배상을 때린다고만 해서 이걸 어떤 이 가짜 뉴스가 없어질 것인가? 저는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의한 의원들 좀 연결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싸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논설위원님. 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서 4대적인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런 글을 네. SNS에 올렸다고 하고 BTS와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소환됐다고요?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점점 아마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기본소득은 저 알래스카에서밖에 실시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네. 이제 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낙연 지사가 화가 난 모양이에요. 4대적 열패의식. BTS와 윤여정 씨가 어떻게 세계에 했겠느냐.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 아니냐. 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제 지금 반박을 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아마 이런 논쟁이 치열할 텐데. 글쎄 저는 이제 물론 이런 우리 기생충이나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BTS도 네. 그렇고.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많은 불가능으로 남은 적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국가라는 거는 사실은 한 번 어쩌면 실패할 경우에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예.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 그렇게 하다가 복지 많이 하다가 지금의 상황, 또 베네수엘라 등등 보면 국가는 실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충분히 검증되고 토론된 상황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를 이 기생충과 그다음에 이제 BTS에 비유해서 그럼 뭐 성공하면 잘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 사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주장을 단순히 4대적 열패의식으로 지금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합리적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4월 보궐선거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내년 대권까지도 지금 네. 상당히 뜨겁게 지금 불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재보선 지나면은 바로 이제 뭐 경선 시즌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내가 뭐 끝까지 간다. 기본소득으로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주무기가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그걸 주무기를 삼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줬죠. 이번에 네. 2차 재난기본소득 주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판단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이 이런 거구나. 또 이런 효용 가치가 있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밀리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아서 좀 뒤로 후퇴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관련 뭐 책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붐업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이낙연 대표든 뭐 정세균 총리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든 비판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난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참 이게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니 주자는데 반대하면 당신은 그러면 안 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당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 여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금 어려운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가 3조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럼 돈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어려운데 찍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치권은 이렇게 돈 주는 문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 공항 반대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국가 전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4월 선거 이전에 뭐 지급하겠다 뭐 이런 지금 계획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늦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뭐 반발이나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해서도 이 당정이 또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언제까지 지금 그 당대표직을 3월 9일까지. 3월 9일이죠. 네. 3월 9일입니까? 내년 대선 3구니까 딱 1년 전에 그만둬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발표가 나오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시사구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